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촬영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취소의 소송 요건 하고 있죠. 취소의 소송 요건 두 문자가 반복하면 처원 리피기 전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두 문자가 처원 리피기 전관장이라고 했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반복하지만 소송은 각각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 요건이라는 건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 갖춰야 되는 조건을 말하고, 그리고 소송 요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소송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그 취소송의 소송 요건이 따로 있고, 무효등과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이 따로 있고, 당사 소송의 소송 요건이 따로 있고, 민중 소송의, 민사 소송의, 기관 소송의 소송 요건이 각각 따로 있는데, 근데 취소 소송의 경우 8가지가 소송 요건이다. 그리고 소송 요건이 두 문자 따가지고 뭐라고 두 문자 따서 외워지냐면 처원 리피기 정관장이라고 두 문자 따서 외워진다. 그리고 이때 맨 앞에 처가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대상적격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취소송의 대상적격은 무엇이기 때문에 처분 등이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럼 이제 봅시다. 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원고적격의 두 문자입니다. 다시 지금부터 배워 들어가려고 하는 뭐의 두 문자라고요? 원고적격의 두 문자고, 그 다음 리는 뭐의 두 문자냐면 이제 곧 배울 소의 이익의 두 문자입니다. 리는 뭐의 두 문자라고요? 소의 이익. 그 다음 피는 뭐냐면 피고적격의 두 문자입니다. 다 배워요. 이제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피고적격의 두 문자. 그 다음 기는 뭐냐면 제소기간의 두 문자예요. 뭐의 두 문자라고요? 제소기간.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텐데 소송이라는 건 들어가려면 날짜 제한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소기간, 제소기한. 그 다음 전이라는 건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얘는 행정심판 전치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행정심판 전치를 말하고, 관이라는 건 관할을 말해요. 다 배울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장을 갖다 소장을 제출하는 걸 갖다가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처원 리피기 정관장을 하나하나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 대상적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죠. 취소송. 그리고 이제 뭘 들어가려고 한다? 원고적격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려고 한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원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들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원고라고 제기한 사람을 갖다가 원고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원고 적격, 한자 적합한 자격의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걸 전제로 들어가 보면 원고 적격이 뭐냐? 개념.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부른다? 원고 적격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이 개념이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나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는 놈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소송 들어가면 판사한테 무슨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원고 적격 소송 요건 빵꾸 났으니까. 되실까요? 그래서 원고 적격이 없는 자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되시겠고. 그다음 법조문에 보면은 취소송의 경우 누가 원고가 되게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 어려워집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고적격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12조에서 뭐라고 숫자 모르셔도 됩니다. 에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에서 누구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겠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상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본격 이걸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적 의미를 풀어보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뭘 침해받아야 돼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걸 받은 놈이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다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아야 되고요. 그걸 침해받은 놈이어야 되지만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요건을 못 갖추면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 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놈이 아니라 제3자, 친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 뭔가 이익을 침해받은 본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익이 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법률상 이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뭔 소린가? 이 표현이. 그리고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법률상 이익이라는 건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법이 보호하는 이익.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이익인 것. 그래서 이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겠죠? 두 번째. 그런데 이거는 표현이 쓸데없이 어려운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표현이 이제 쓸데없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약간의 왜곡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뒤에 프린트. 네.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뭔 뜻이다? 권리 침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다음, 자, 이게 아무 이익이나 침해받았다고 그냥 무조건 잘못, 내가 아파요, 억울해요, 그러면 소송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권리로 인정될 만한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해서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갖다 권리 침해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아야 한다는 걸 갖다가 왜 권리 침해라고 해석을 하냐면, 법은 그냥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이란 시스템은 권리 보호하려고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뭘까? 권리지. 그러니까 법률상 다시 정리하면, 자, 행정소송법은 누구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법률상 이익은 뭔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 근데 법은 뭘 보호하지? 권리를 보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말은 권리로 인정될 만한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따라오시겠죠? 그다음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제가 일부러 3개를 들었는데 난이도 쉬운 거, 어려운 거, 중간, 상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례를 봅시다. 첫 번째, 순둥이 갑이, 그러니까 착하다 이 소리예요. 운영하던 치킨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허위 민원이 제보돼요. 그러니까 술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치킨집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았대요. 이래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뭘 때렸냐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서 영업정지를 발급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쌈딱 친구 을이, 얘는 이제 맨날 싸움을 거는 애라는 거죠. 극좌.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 을이 갑이 발급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싸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억. 갑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묘하게 침해되었다며 취소를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전에 행정소송법 12조에 보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원고적격을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그러면 자, 내가 소송을 들어가려면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이제 판사가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판사가.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권리를 침해받은 거지? 그걸 써야 되는데, 이제 을이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갑이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결론, 판사는 이때 무슨 판결을 때릴까요? 각하 판결을 때리겠죠. 왜? 분명히 권리라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가 된 상황인 건 맞는데, 이건 누구의 권리예요? 제가 노란색 왜 여기 쳤을까요? 갑의 권리죠. 근데 원고는 지금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이때 어떻게 한다? 각하한다. 왜? 을아, 이 경우가 지금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맞거든? 근데 그 법률상이, 그러니까 그 권리는 누구 거야? 갑 거지,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을, 너 본인의 이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 무슨 판결한다? 각하한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뭐다? 원고적격 개념이다. 두 번째, 그래서 판사가 이제 각하하려고 땅땅 하려고 보니까 친구 을이 판사 앞에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판사님, 그거 말고 내 기분이 손상됐는데요. 그럼 보시면 기분이 손상되었다면 취소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분이라는 이익은 분명히 을의 것 맞죠? 그렇지만 이때는 될까 안 될까? 역시 안 됩니다. 왜? 기분은 권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판사는 각하하는데, 왜냐하면 기분은 법이 보호한 이익, 즉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뭐다? 원고적격 개념이다. 되시겠죠? 두 번째 난이도 중짜리 사례 2를 봅시다. 원고적격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가? 첫 번째래. 자, 이번엔 병이라는 놈인데, 병이 운영하던 감자탕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다는 허위 민원이 제보되어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병의 감자탕집 바로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식사를 하고 나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던 정이 매출이 급감하겠죠, 맞죠? 왜 여기가 지금 감자탕집이 핫플레이스여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지금 백다방인데 여기가 지금 갑자기 그 감자탕집이 영업 문 닫으면 매출이 다 여기서 식후땡으로 나오던 매출인데 이게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이 병이 발급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이제 소송을 들어가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역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슨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는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장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병의 여기서 병은 누구였죠? 감자탕집 사장. 확실하게 돼요. 병은 감자탕집 사장이고 정은 카페 사장이에요. 병에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위협하게 침해되었다면서 취소송을 들어가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첫 번째, 병이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건 맞는데, 그러니까 권리인 건 맞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건 병의 권리지 누구의 권리가 아니에요? 정의 권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각하된다. 왜? 정 본인의 이익, 그러니까 정 본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정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판사님 근데 이거 말고 내 자신의 매출이 줄어들었는데요. 요걸 이유로 소송 들어가는 건 될까 안 될까요? 다시 내 매출이 그러니까 내가 감자탕집에서 먹고 나오던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나오는 그 매출이 줄어든데요를 이유로 소송 들어가는 것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역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각하가 되는데 소송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왜냐면 영업 정지를 받은 인근 식당 카페의 매출 감소는 법이 보호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면 뭐가 나갔어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죠. 근데 영업정지 처분을 발급할 때 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감자탕집 사장의 이익은 신경 쓸지 몰라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국가가? 여기 영업정지가 되면 그 다음 반사적으로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 인근 카페 사장의 매출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영업정지를 발급받은 식당 인근 카페의 매출 감소는 법이 보호한 이익 즉 권리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고적격 개념이 이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여기 따라오시겠죠? 그 다음 자 난이도 상짜리 세 번째 사례를 봅시다. 주변에 다른 마라탕집이 없어 무가 홀로 마라탕집을 운영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상황 따라오시겠죠? 그러니까 무가 혼자 마라탕집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반경 1km 이내에 마라탕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마라탕 먹으려면 다 우리 집 와야 되는데 행정청이 근처에 새롭게 이 한자 기라고 읽습니다. 기에 대하여 리을이 아니라 기예요. 기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마라탕집 영업 허가를 발급했다. 그러면 지금 내 독점 체제가 깨진 거고 경쟁자가 하나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자 누가 뭐에 대해 이제 소송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무가 누구를 상대로? 기를 상대로 발급된 영업 허가에 대해 소송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무가 기에 대하여 발급된 영업 허가에 대해 무 자신의 독점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취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이때 원고적격이 인정되겠는가 안 인정되겠는가를 검토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인정되지 않냐면 뭐는 뭐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독점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하는 게 바로 뭐다? 원고적 격이다. 그래서 보시면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의 독점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원고적 격 빵꾸 소송요건 빵꾸 그러니까 각하 판결 이렇게 소송을 끝낸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의문이 들어야 돼요. 무슨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일률적으로 마라탕집 영업을 독점적으로 주변에 허가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만 독점적으로 영업하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감자탕집 옆에서 인근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매출 올리던 거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는 법률상 이익이고 뭐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지 맨 처음 사례 난이도 하자리에서는 우리가 기분 이러니까 딱 봐도 직관적으로 에이 그건 이익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죠. 맞죠? 근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건 이익인가 아닌가가 조금씩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이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게 권리로 인정받는 이익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요 문제가 뒤따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될 텐데 자 실제로 대법관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시면 지금 계속 뭐가 나갔어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앞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고 또 앞에 사례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처분이 나간 거예요. 영업허가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는데 이게 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법이 보완 이익이고 뭐가 법이 보완 이익이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법관들은 처분의 근거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법률,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랑 관련된 법률 조문들을 자세하게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조문에서 이 영업정지가 나갈 때 영업정지가 떨어지면 주변 뭐에서 카페 운영하던 사장들의 매출이 줄어들 텐데 이거를 보호를 고려하나 안 고려하나를 법조문을 읽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수험생들에게 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경우에 원고적격 인정했냐 부정했냐 외워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별 판례를 암기할 걸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직관적으로 권리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아까 전에 제가 기분이 나쁜데요.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권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아니겠지 이렇게 툭 쳐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례를 듣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애매모호한데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내가 볼 때 이건 권리로 인정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정 안 했다고, 그렇게 내 직관이 애매모호하거나 내 직관이랑 다른 경우만 암기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자 어쨌든 원고적격은 권리를 침해받은 놈에게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다? 뭐가 권리고 뭐가 권리가 아니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물어본다? 개별 사건 던져줘요. 야 이 경우에 원고적격 인정됐냐? 저 경우에 원고적격 인정됐냐? OX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물어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 들어간다? 딱 봐가지고 직관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근데 직관적으로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원고적격이 인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그 경우들을 잘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내가 외운 거 아니면 뭐 그냥 내 직관에 따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런데 하나 더, 그러면 이렇게 직관에 따라 문제를 풀으라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대법원이 실제 그 사건들을 접수받을 때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법원의 기본 자세라고 표현을 한 거죠. 뭐냐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엇의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대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를 걸러내는 건데 용어 정리합시다. 침익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침익적이라는 건 침해할 침, 이익, 적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 그것 다 침익적이라고 부르는데 침익적 처분의 반대말은 수익적입니다. 수익적이라는 건 뭐냐면 줄수이익입니다. 줄수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 처분하고 그거의 반대말 뭐다? 침익적 처분. 참고로 이 침익적 처분을 다른 말로 부담적, 영어로 이제 버든썸을 번역한 건데 부담적 처분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처분, 침익적, 부담적, 불이익 처분 같은 말입니다. 다시 침익적, 부담적, 불이익 처분 같은 말이고 이거의 반대말이 뭐다? 수익적 처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고적격을 취소송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만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침익적이라는 건 이제 데미지를 주는 처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세 부과 처분, 이병통지 처분. 이병통지 처분 뭘까요? 군대 와라. 이병통지 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명령. 야, 네 가지고 있는 건물 무허가 건물이다. 철거해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침익적 처분이라고 부르고, 수익적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음식점 영업 허가. 음식점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발급받았다. 그럼 이거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당연히 수익적이겠죠. 왜? 이거 허가 받으면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익을 얻게 되니까. 그다음 또 수익적 처분의 또 다른 예시가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지급. 그러면 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땡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자, 직접 상대방이라는 단어 나오죠. 직접 상대방에 대비되는 표현은 제3자입니다. 다시 직접 상대방에 대비되는 표현은 뭐라고요? 제3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조문에 보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써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냐면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대요. 이 말은
두 집단을 제껴내겠다는 것인데 하나가 이 첫 번째 집단 첫 번째 집단이 누구냐면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행정청 국가인데 갑이라는 놈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소송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봐라 법주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넌 뭘 침해받아? 이익을 얻었지 무슨 침해를 받아?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침해받은 이익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는 뭘 인정받지 못한다?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다음 제3자는 뭐니까? 직접 상대방이 아니니까 설사 아까 봤던 것처럼 갑이라는 놈을 상대로 영업정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친구는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영업정지 처분은 침익적이라는 건 맞지만 뭐가 문제다? 친구는 들어올 수 없다. 왜? 본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3자의 경우에는 뭘 인정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사건들을 계속 던져주면서 이 경우에 원고 적격 인정되니 부정되니를 물어보는데 그 기준에 따라 문제를 풀어내시면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된다.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원고 적격 개념입니다.